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췌장담도 파트 담당하고 있는 조인래라고 합니다. 간은 다들 아십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친숙한 장기가 이제 내시경한 위, 대장하고 그다음에 간, 우루사라든지 광고에서 항상 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간은 이제 모두 다 아시는 장기일 텐데 담낭이나 담도는 평소에 흔하게 이렇게 와닿는 장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복부의 오른쪽 위쪽 우측 갈비뼈 쪽에 이렇게 위치한 장기이고요. 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 대사라든지 뭐 해독, 단백질 합성, 면역 조절 같은 기능을 하는 필수적인 장기입니다. 그리고 간에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 소화에 도움이 되는 담즙을 생산하는 겁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쓸개즙인데, 그래서 쓸개즙이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저희가 의과대학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즙이 간에서 간세포가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담도나 담낭, 담도는 담관이라고도 하는데, 이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내려와서 음식물하고 만나기 위해 이제 지나가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담도는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전달하는 간과 십이장 사이에 있는 통로이고요. 담낭은 간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지방 소화에 도움이 되는 담즙이기 때문에 결국 음식물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공복 시에는 이 담즙이 담낭이라는 쓸개라는 주머니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식사를 하고 나면 음식물이 위를 지나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는 시점에 맞춰서 이 담즙이 이렇게 담도로 어, 통해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장기 계통입니다. 그래서 담도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간 안에 있는 간 내 담도와 간 외 담도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담도암은 공격적이고 다양한 암종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담낭과 간내 담도, 간의 담도, 바터팽대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담도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내 담도에 생기면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간내 담도암이라고 그러고 담낭, 쓸개에 생기면 담낭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간 바깥에 있는 담도에 생기는 암은 간외 담도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내 담도암, 간외 담도암, 담낭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 바터팽대부라고 담도가 12지장으로 열리는 그 부분에 생기는 암을 바터팽대부암이라고 해서 이런 암들을 다 통칭해서 담도암, 담도계암, 영어로는 이제 빌리아리 트랙 캔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간내 담도에 생기는 암은 간내 담도암, 간 외 담도에 생기는 암은 간 외 담도암인데 간 외 담도도 요 간하고 붙어 있는 간 문부에 생기는 암은 간 문부 담관암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클라츠킨 종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좀 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간외 담도암은 원위부 담관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암종의 조합이고 이게 과거에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담도계를 이루는 곳에 있는 어떤 암이기 때문에 같은 암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유전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의학적으로 이제 보는 어떤 그런 학문 분야인데 담도암의 발생률, 이 인시던스를 보게 되면 뭐 물론 세계 모든 나라의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10만 명당 6명 이상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여기서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녹색으로 표시된 나라는 중국이나 뭐 이렇게 태국, 우리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제 민물고기를 많이 좀 드셨고 간 디스토마라고 저 어릴 때 배웠었는데 간 흡충증이 대표적인 담도암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낙동강 주변이라든지 영산강 주변이 좀 높은 것으로 2016년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도암이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좀 흔한 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좀 활발하게 연구하는 그런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담도암의 이질성이라고 이 슬라이드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질성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두 슬라이드 전에서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간내 담도암, 뭐 간문부 담도암, 원이부 담도암, 뭐 담낭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드렸는데요. 이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암 정구 세포, 이제 그 암으로 변하기 전에 세포의 종류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런 만큼 또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최근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형태에 따라서도 이렇게 뭐 종괴 형성형, 담관 주위 침윤형, 뭐 담관 내부 성장형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또 유전적인 정보에 따라서도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유감스럽게 발생 초기부터 뚜렷하게 드러나는 증상은 담도암에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담도암 환자분들이 이제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황달입니다. 황달이라고 하면 몸이 노랗게 된다인데 아까 담도암이 생기면 담독의 암덩어리가 담즙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담즙 내에 있는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이 이 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체 곳곳에 이제 침착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눈에 이렇게 지금 보면 공막이라고 하는데요. 흰자위가 굉장히 이제 노래집니다. 노래지는 그런 게 이제 황달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소변 색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의뢰를 받을 때 피소변이 나온다, 혈뇨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시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빌리루빈 성분이 이 장으로 배출되지 못해서 흘러 소변으로 이제 가면서 소변에 쌓이면서 이런 그 검붉은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 그림은 회색변입니다. 왜냐하면 변이 변 색깔을 띠는 이유가 담즙이 이제 착색돼서 이제 그런 색깔인데 이 노란색 담즙이 음식물에 착색되지 않으면 그냥 회색 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 색깔이 옅어지고 소변색이 진해지는 게 황달의 또 다른 이제 눈자위 노란 거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매일 거울 봐도 잘 모르는데 이런 소변색이나 대변색의 변화는 조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함께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황달하고 연관된 건 이제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빌리루빈이라는 게 피부에 침착되면 전신에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황달과 가려움증 그리고 뭐 당연히 소화기통 암이기 때문에 뭐 식욕부전이나 헛배부름이 있을 수 있고 담도가 막히면서 이제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나거나 혹은 암에 의한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뭐 체중 감소가 뭐 5% 내지 10%가 이유 없이 빠진다든지 소변색이 갑자기 진해지는 혹은 대변색이 갑자기 옅어지는 눈자위가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담도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담도암의 치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 저널에 이제 2022년에 이제 발표된 그 논문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가장 이제 좀 순서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고형암하고 비슷합니다. 조직학적으로 담도암이 이제 진단이 됐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건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질문은 수술이 가능한가입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한 완전 절제술이 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맞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을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근치적 절제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목적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안 하는 분도 뭐 물론 조금 있지만 보조 항암 치료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술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항암 치료를 근간으로 하는 고식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환자의 어떤 뭐 유전자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가 좀 최근에는 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술을 위한 고려 사항이 뭘까?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 중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종양의 크기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가 뭐 간 내에 있는 1cm짜리인지, 간 외에 있는 뭐 2cm짜리인지, 뭐 간 내에 뭐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간에만 두 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어떤 수술을 시행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소 임파절의 전이 여부, 그러니까 그 장기 주변에 이제 임파선에 전이가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원격 전이가 이제 있는지 원격 전이라고 하면 타 장기에 퍼져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내 담관암이면 가슴 CT를 찍었을 때 폐 전이 속에는 있다. 이러면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왜냐하면 원격 전이 그러니까 다른 장기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암세포가 혈관이라든지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미 CT에선 보이지 않지만 다른 곳에도 전신적으로 이 암세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담도암은 수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혈관계 침범 여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가 암 수술이라는 것은 어떤 뭐 그림에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그것만 따라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정상 조직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뭐 결합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절제를 해서 세이프티 마진, 그러니까 안전한 어떤 영역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잘라내고 나서 남은 장기에 혈액 공급이라든지 기능을 생각해서 재건 문합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을 먹여 살리는 간 동맥이라든지 간 문맥이라든지 대혈관을 이 암세포가 완전히 감싸고 있으면 그 혈관을 절제하고서는 남아있는 장기의 혈액 공급이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혈관은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혈관에 침범을 하게 되면 이거는 원격 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수술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담관을 얼마만큼 침유했느냐도 이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혈관계 침범 여부랑 맥락이 이어지는데 절제를 하고 나서 간이 얼마만큼 남아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내 담관암이나 혹은 간 문부 담관암 같은 경우에는 간을 함께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절제술 후에 남아있는 간 부피가 너무 작아서 이게 환자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을 하면 수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간 부피는 또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간 기능이 예를 들어 간 경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 경화가 있다고 하면 보다 많은 부피를 남겨놔야 되고 간이 좀 건강하다고 하면 조금 이제 그거보다는 적게 남겨놔도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부피가 남아 있어서 절제술로 해도 간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도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고령인 경우들이 그래도 아직은 많기 때문에 기저질환이나 컨디션에 따라서도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치적 절제술은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간을 이렇게 이제 절제를 하느냐. 췌장과 십이장 같이 원위부 담관은 췌장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 마진 확보를 위해서 췌장이나 십이장을 같이 절제를 하게 되고요. 또 뭐 담도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담도 절제술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담낭암, 쓸개암의 이제 수술적인 치료인데 저희가 이제 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 말이 있을 정도로 간하고 쓸개의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붙어 있는데, 그래서 쓸개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쓸개만 절제하기도 하지만, 쓸개가 간을 조금 침범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확대 담낭 절제술이라고 해서 인접한 간을 일부 같이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많이 포함됐다고 하는 경우에는 뭐 우간 절제, 간에 조금 더 큰 범위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영상 소견을 통해서 외과 교수님께서 이제 정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뭐 담도암의 수술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술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담도암의 이제 치료에서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조항암 치료라는 것은 정의는 이제 수술 후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세암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항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수술해서 다 드러냈다는데 미세암 세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텐데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이는 암덩어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배를 열기 전에는 영상 검사가 기준이 됩니다. CT에서 보이는 거를 이제 다 제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지 않는 암세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관 속에 이제 돌아다니는 암세포는 아직까지는 어떤 영상으로 발견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전신 항암 치료를 통해서 그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치료 목표는 당연히 그래서 재발 위험을 낮추고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기간은 수술 후 대개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빌캡 임상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우측에 있는 그 젤로다 상품명입니다. 이건 이제 성분명은 카피스타빈 혹은 뭐 캡사이타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젤로다라는 경구 항암제를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의 주요 부작용은 손발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발이 되게 붉어지고 붓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빌캡 임상시험에서도 이런 손발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 때문에 임상시험에 등록된 환자의 약 한 30% 정도가 치료를 다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적이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좀 있는 약이기 때문에 요 약을 쓸 때는 뭐 생존 향상을 당연히 이제 입증이 돼서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하고 있지만, 부작용 관리는 또 처방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면밀히 이제 상담이 필요한 그런 이제 약입니다. 고식적 항암 치료가 무엇인가 보면, 암을 완치하기 어려운 경우, 이거는 이제 근치적 절제술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생명 연장을 하고 증상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항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뭐 국소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종양 크기를 줄여서 수술까지 이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 또 이미 발견 당시에 전이가 좀 심해서 이게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한 암의 진행을 늦춰서 생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 그리고 증상 완화. 왜냐하면 이 암종이 계속 이제 덩어리가 크게 존재를 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황달을 또 유발할 수 있고 또 장 폐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우리가 같은 기간을 생존하더라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통해서 증상 완화를 유도를 하고, 또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사항은 결국은 이런 항암 치료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이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 혹은 부작용에 따라 환자가 손해 볼 상황은 아닌가, 이런 것들 이제 평가를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통증 관리라든지 영양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지요법을 병행을 해서 항암 치료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가 이제 항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 담도암의 고식적 항암 치료는, 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젬시타빈이라는 약과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인데, 저희가 이제 뭐 젬시타빈이라는 약은 뭐 젬으로 표현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봤고,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은 뭐 젬시스라고 할 때는 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연구 단계에서 코드명처럼 불렸던 게 CDDP였는데, 이렇게 뭐 젬DDP, 뭐 GP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약제가 있고, 젬시타빈은 이제 뭐 DNA 합성을 방해하는 기전이 있고, 또 시스플라틴은 암세포의 DNA 손상을 유발하고 뭐 DNA 복구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약제이고요. 주요 부작용은 젬시타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와 같고, 시스플라틴도 대동소이하지만 특히 이제 이런 백금계 항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신경 독성이나 신장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항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0년도에 나온 이제 논문입니다. NEJM이라고 제일 좋은 논문인데요. 요게 이제 젬시스, 그러니까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병합요법하고 그 전까지 이제 좀 쓰던 젬시타빈 단독요법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생존 곡선인데, 이제 바닥까지 늦게 떨어지는 게 이제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P라는 거는 이제 뭐 0.05보다 낮으면 이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OS라는 거는 총 생존 기간인데, 진단을 하고 나서 치료를 하거나 혹은 뭐 진단을 하거나 한 시작 전부터 환자분이 이제 사망하실 때까지 이제 평균 이제 시간을 보는 거고, PFS라는 거는 항암을 하면서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약제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을 이제 디지즈 프로그레션, 암의 진행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무진행 생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약효가 유지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젬시타빈 단독요법보다 유의한 뭐 한 3개월 정도의 생존 향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젬시스 병합요법이 이때부터 고식적 항암 치료의 표준요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논문이 나왔으니까 사실 10여 년 동안은 큰 발전은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좋은 저널인데 자마 온콜로지라는 저널에 이제 젬시타빈하고 시스플라틴, 젬시스에 더해서 그 나노 입자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납파클리탁셀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이게 상품명이 이제 아브락산입니다. 그러니까 젬시스 요법에 아브락산을 하나 더 붙이면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연구자들이 착안을 해서 이상 시험을 시행을 한 결과를 2019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 총 오버올 서바이벌 총 생존 기간이 19개월이었으니까 아까 보면 뭐 다른 뭐 서로 다른 상황이니까 직접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거의 뭐 한 7개월 이상 그 생존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젬시스 아브락산에서 젬시아 요법이 이때부터 대두되기 시작했고 2020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전 신청 요법으로 그 허가 초과 요법으로 쓸 수가 있어서 저도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한테 이걸 이제 처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다다익선이지만 약제가 하나 더 붙으면 부작용이 더 세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아브락산은 췌장암에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약인데 손발 저림이 정말 좀 심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세 가지 약제가 들어가니까 환자분의 골수 억제 정도가 더 이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나 헬스판 감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좀 젬시아를 쓰다가 아브락산을 중간에 끊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근 10년 만에 나온 어떤 새로운 요법이어서 많이 각광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각광을 받았던 게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치료제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면역 세포 이제 림프구에는 이제 어떤 세포에는 표면에 이제 단백질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뭐 축구화에 이렇게 뭐 이렇게 스터드 밑에 붙어 있듯이 그렇게 이제 저희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이라는 게 뭐 이렇게 너무 과도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조절하는 어떤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이 면역 관문 단백질을 악용을 해서 자기가 그 면역 세포를 이제 좀 다운시키는 그런 이제 면역 회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는 암세포가 이렇게 그 면역 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면역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면역 세포의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을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가 계속 활성화돼서 암세포, 그러니까 암세포는 우리 정상세포하고 면역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남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공격을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계속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가 이제 담도암의 고식적 항암 치료에도 활용이 되기 시작했고 두 가지 약제가 지금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임핀지라는 약이고요. 이거는 성분명은 더발루맙이고 PDL1 암세포가 발현하는 그 면역 관문 억제제 단백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약이고 키트루다라는 약은 이제 성분명은 펜브로리주맙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PD1이라는 이제 T세포의 이제 그 면역 관문 단백질을 차단하는 어떤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요 이제 두 가지 약이 이제 담도암의 고식적 항암 치료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보면 이제 이거는 젬시스에다가 임핀지라는 어떤 이 면역 치료제를 붙인 이 요법이 삼재 요법 세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삼재 요법이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파즈 1 임상 시험이고 2022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총 이제 685명의 수술이 불가능한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젬시스와 젬시스 더발루맙의 치료 성적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8사이클까지 젬시스랑 같이 쓰고 아홉 번째 사이클부터는 이제 시험군에서는 더발루맙 단독으로 유지를 하고 대조군에서는 이제 위약을 써서 이제 진행을 했던 연구인데요. 보면 2년 생존율이 더발루맙군이 25% 그리고 위약군은 10%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개선된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오브젝티브 리스판스 레이트 객관적 치료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암 덩어리 크기가 30% 이상 줄었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암세포가 30% 이상 줄어서 명확한 효과가 관찰된 경우가 이 임핀지를 사용한 군이 26%.
그리고 대조군은 1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생존 기간이나 무진행 생존 기간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12.8개월 대 11.5개월이니까 한 1.3개월 뭐 이 정도인데 반응 지속이 돼가지고 2년 생존율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이제 차이가 난 것을 이제 보여줬고 이걸 토대로 이제 잼시스 인핀지 요법이 2023년부터 아마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처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잼시스의 키트루다를 병합한 그런 이제 삼재 요법도 발표가 됐고 요 결과는 란셋이라고 또 되게 뭐 유명한 어떤 논문인데 2023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키노트 966 임상시험이고 여기서도 이제 1000명이 넘는 수술이 불가능한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잼시스 요법과 잼시스 펜브로리즈마브로 치료를 이제 해서 비교를 했고 보면 여기서는 이제 8사이클까지는 아까 더발루마브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대조군은 그래도 잼시타빈은 유지는 해놓은 상태고 여기는 펜브로이즈마브과 잼시타빈을 같이 썼던 이제 그런 어,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시 여기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어, 총 생존 기간과 무진행 생존 기간이 향상됐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키트루다 병합요법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제 받아들여져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임핀지와 키트루다를 병합한 이 임상 연구들의 비교를 해보면 원발 병소는 간내 담도암 환자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내 담도암 환자가 실제 이만큼 많은가의 문제는 아니고 연구 이렇게 뭐 항암 반응 평가를 할 때 간내 담도암이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갔고 아시아인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연구 다 이게 이런 연구들을 보통 이제 서양에서 많이 하는데 임핀지 이 토파즈원 임상 연구는 저희 병원에 계신 이제 뭐 교수님께서 이제 그 주 저자를 맡을 정도로 이제 아시아인 비율이 많이 높은 이제 그런 연구들이었고 둘 다 이제 총 생존 기간이 잼시스 요법에 비해서 향상이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많이 이제 처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잼시아 아브락산 병합요법도 삼상 연구가 이제 결과가 지난해 발표가 됐고 출판은 이제 올해 됐습니다. 잼시아랑 이제 잼시스랑 2대1로 이제 비교를 했고 했는데 여기서 전체 환자군에서는 앞선 두 연구와 달리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존율이 향상된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하위 그룹 분석이라고 이제 이게 이제 뭐 간내 담도암도 있고 간해 담도암도 있고 이 전체 인구 집단에는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국소 진행성이 있고 원격 전이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총 전체 환자에서는 이제 뭐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 그룹 분석에서는 저자들이 발표하기로는 담낭암 환자에서는 그래도 무진행 생존 기간이 잼시스보다는 좀 낫더라. 그리고 국소 진행형, 그러니까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요 잼시아 요법이 조금 효과가 있더라. 뭐 그렇게 하위 그룹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나 또 임상 의사마다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학회에 가서도 토론을 해보면 어떤 교수님들은 하위 그룹 분석에 따라서 담낭암이나 국소진행성 질환에는 좀 잼시아를 써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전체 어떤 연구 결과를 조금 더 가중치를 둬야 되지 않겠냐. 하위 그룹 분석은 조금 참고용이지 이거 가지고 더 뭐 이렇게 가중치를 더 많이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통일된 인식은 없지만 그래도 이 환우분들께서 치료하시는 교수님들과 상담을 받을 때 적어도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은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는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면역 관문 억제제 3제 요법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환자분들한테 드리지만 사실은 개개인의 어떤 사정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쪽 협회하고 그다음에 제약회사하고 어떤 좀 이렇게 원활한 관계를 통해서
환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비의 상당 부분을 다시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금전적인 부담이 조금은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유럽 암학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이 담관계암이 진단이 되면 약간 이제 수술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1차 치료로는 이게 지금 권고되고 있는 거는 삼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젬시스와 임핀지 또는 키트루다를 이제 병합하는 요법을 1차 요법으로 가장 높은 근거 수준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기고 치료인데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뭔가요? 라고 하면 몰레큘러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분자 유전 분석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유전 변이를 분석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미국이든 유럽이든 암학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이제 1차 요법에서 계속 효과가 유지되고 또 수술로 가거나 뭐 항암제로만 완치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암세포라는 게 결국 계속 변화하면서 내성을 획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제에 내성이 생기면 그 암세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약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2차 요법으로 쓸 수 있는 약제들이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독한 약들만 있었는데요. 최근에 정말 한 4, 5년 사이에 이 표적 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환자가 갖고 있는 유전 변이에 따른 맞춤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 변이를 꼭 진단 당시에 시행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비용의 제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체의 양이 조직의 양이 많지 않으면 조금 돌리기가 좀 어렵고 나오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긴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이런 유전자 분석을 시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고식적 항암 치료 2차 치료에 이제 뭐 유전 변이가 다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뭐 액셔너블 뮤테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적 치료제에 표적이 되는 유전 변이가 모두가 다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 변이가 없는 환자분들한테 여기 보면 이제 올커머라고 되어 있는데 유전 변이가 없는 환자분들한테는 2차에서도 여전히 이제 과거와 같은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유전 변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폴폭스 요법이라는 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2021년도에 이제 발표된 논문이고 5FU라는 항암제하고 옥살리플라틴, 류코보린이라는 항암제를 조합을 하는 폴폭스 요법이 아무 치료도 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는 생존율 향상의 어떤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2차 고식적 항암 치료로 폴폭스라는 요법을 쓸 수 있고요. 또 이 상품명은 오니바이드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나노 리포조말 이누로테칸이라는 약과 이 5FU 루코보린을 이제 조합을 하게 되고 요 조합도 이제 2차 구제요법으로서 유용성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이 2차 항암 치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도암에는 오히려 췌장암보다 담도암에 더 어떤 이런 유전 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IDH1 돌연변이, 뭐 FGFR2 돌연변이, 뭐 허투 돌연변이. 그러니까 허투라는 거는 유방암에서 예전부터 되게 좀 많이 표적이 됐던 이제 그런 유전변인데 담도암에서도 이제 이런 치료제들이 많이 효과를 입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많은 이제 유전 변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전 변이가 그러면 얼마나 발견이 되나, 몇 퍼센트나 발견이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서두의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유전 변이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간내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IDH1이라든지 FGFR2 퓨전 뭐 이런 것들이 한 15% 내외에서 발견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반면 간 외 담도암에서는 IDH1이나 FGFR2보다는 허투, ERBB23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빈도가 높은 것으로 이제 발견이 되고 그런 것들이 가장 흔한 표적 치료가 가능한 유전 변이입니다. 모든 유전 변이에 다 약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표적 치료가 가능한 유전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간의 담도암과 간의 담도암은 이 정도의 비율로 뭐 이런 변이들이 보고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인종적인 차이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한테 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해보면 선생님 IDH1 그만큼 나오나요? 몇 명이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도 궁금하니까 물어보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의견이 그 미국 애들 말하는 것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한번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것을 저희는 이제 권고를 드리고요. 보면 이제 표적 치료제 몇 가지 이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팁소보정이라는 상품명을 가지고 있는 이보시데닙이라는 약이고요. IDH1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먹는 약이고요. 요게 이제 그 IDH1 돌연변이가 있고 담도암인데 젬시스 표준요법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이보시데닙을 주거나 위약을 주거나 하는 이제 고 1대1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보시데닙 군에서 총 생존 기간과 무진행 생존 기간에 향상이 있어서 그래서 뭐 FDA 승인도 받고 작년에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KFDA 승인을 받고 인정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FGFR2 유전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전 변이가 있을 때는 이 페미가티닙이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고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23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FGFR2라는 유전자의 퓨전, 융합이나 재배열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약값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런 표적 치료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도암에서 허투라는 요 이제 유전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트라스투주맙 이거는 아마 유방암이나 위암에서 지금 많이 쓰는 약일 텐데 허셉틴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고 또 다른 바이오시밀러들도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트라스투주맙과 콜폭스를 병합한 요법이 또 효과가 좀 있었다고 임상시험에서 보고가 된 바 있고 또 퍼투주맙이라는 약과 병합을 했을 때 이게 또 병이 잘 컨트롤 되더라라는 이제 임상시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트라스트 주막과 이런 또 다른 약제를 하나 병합한 약제 엔허투라는 상품명인데 요것도 이제 일본에서 시행한 임상 연구에서 허투 양성인 환자에서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오브젝티브 리스판스 레이트 36%니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아까 그 임상 삼상 임상 시험에도 29% 보고가 됐었는데 36%의 환자에서 이 30% 이상 종양이 감소하는 걸 보고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병원 제가 요 강의 준비하면서 그 사전 신청요법 가능한 것들 쭉 확인했는데 N어투도 처방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 변이는 발견을 하게 되면 표적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요 개개인의 상황이나 사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디보라는 또 면역 치료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처음에 앞단에서 젬시스랑 병합한 연구는 아니고요. 처음에 젬시스 또는 이제 젬시아에서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여했을 때 또 PDL1이라 이 이제 종양세포에서 발현을 하는 환자들이 있으면 또 이제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PDL1이 발현되지 않더라도 이게 구제요법, 그러니까 1차 젬시타빈 기반의 항암요법에 실패한 환자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면역 치료제가 아무래도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는 조금 수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세포 독성 항암제는 겁이 나서 못 맞겠는데 뭔가 치료를 좀 이어가고 싶다고 하면 이 옵디보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트루다라는 약도 이 단독으로 이거는 이제 훨씬 더 앞전에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역시 젬시스나 젬시아의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구제요법으로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PDL1이 발현된 환자한테 2차 이하에서 구제요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또 2차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보기에는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뭘까? 어떤 게 우리가 아직 좀 해결이 안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해 봤는데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뭐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아 이걸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과제고 여전히 비용 문제입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이 그래도 한 150만 원 정도는 할 겁니다.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약제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게 비싸고 그다음에 유전자 발현율이 이제 인종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 NGS나 검사를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그 인종적인 차이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새로운 약들이 많으면 사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이 약 써주세요, 저 약 써주세요 하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여건이 되면 쓰고 싶지만 문제는 아 이거 안 써본 약인데 이런 저희도 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약제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 관리하는데 조금 더 환자나 의료진의 경험이 아직까지는 좀 더 축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담도암은 담도계통 발생하는 공격적 암동을 의미를 하고요. 담도암 환자에게서는 황달이나 식욕부전,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치적 절제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 후에 보조항암요법을 통해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근치적 절제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식적 항암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1차 치료제로는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조합에 임핀지나 키트루다 또는 아브락산을 병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치료제로는 개개인의 어떤 분자 유전학적인 특정이 따른 표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담도암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뭐 이렇게 논문을 막 찾아보니까 또 더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용이 좀 불가능한 약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약들만 여기 이제 소개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허가가 좀 확대가 되고 한다면 새로운 약제들이 계속 좀 나올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담당 교수님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